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오늘은 두 번째로 나오시네요. 저랑 이제 밤에 이제 티켓타카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한균수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균수 네. 매니저입니다. 갑자기 왜 웃으세요? 아유,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은 뭐 깨지고 있는데 네. 저기 강성원 아나운서 텐션 보면 사실상 종합지수 신고가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이거 텐션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식스팩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네, 거의 뭐 코스피가 거의 4천 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그래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네. 개파락 왜요? 이후에 좀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오늘이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좋죠. 오늘은 네, 그래도 오늘은 좋습니다. 미국장의 급락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네. 오전장 지지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죠. 일단 천만 다행입니다. 네, 네, 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주말에 잠 못 자셨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시청자분들 금요일 날 나스닥 깨지는 걸 보면서 이제 한숨을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나스닥이 뭐 1, 2%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뭐 허구한 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많이 움직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렇죠. 올라가다 빠진 게 아니라 쌍바닥 확인하는데 또 깨졌네. 이거 쌍바닥 깨지는 거 아닌가 이번에? 나스닥 깨지면 이거 코스피 코스닥 다 깨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턱걸이를 딱 해버리니까 이것도 한숨 쉬면서 이제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미국 정규 시장이 이제 또 휴장일이잖아요. 대통령의 날 해가지고 네. 선물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아침 8시에 선물 시장이 이제 갱신이 되는데 오늘 아침 8시에 딱 봤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2%를 빼놓고 오늘 아침에 선물이 마이너스 0.8이 또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합쳐가지고 2% 깨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초가가 2% 안팎으로 깨지고 출발을 해서 못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다행인 게 한국 증시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회담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제 또 러시아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또 이제 한다고 중간에서 또 마크롱 대통령이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 선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빛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그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확인해 줬어요. 진짜 한다고. 우리 할 의사가 있다고. 보통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러시아 무슨 친러보 또는 관현통신에서는 무슨 저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을 습격해가지고 뭐 사망자가 나왔다. 또 거꾸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맞아가지고 우리가 죽었는데 뭔 소리 하냐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외신을 보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한다고. 정말 다행이고 정상회담 전에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침공은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국무회담 거의 장관급 회담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뭐 일단 정상회담 전에 이제 국무장관급 회담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별일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곧 픽스가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중에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러시아가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까. 가만히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잘 짚어주신 대로 이제 양자회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네. 침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에서 뭔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시 포인트 한번 살펴봤고요. 식스팩을 담당했던 또 코스피 4천을 기원하는 또 우리 또 강성 아나운서 합류하셨습니다. 네, 어서 4천 오십시오. 가면 제가 한손 푸시업 들어가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아,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많이 그러면 불어야죠. 일단은 뭐 저희가 좀 웃고 있습니다. 뭐 앞서 우리 한균수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던 처럼 네. 나스닥이 사실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아침도 사실은 좀 0.8 정도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 그 하락 출발했었는데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메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웃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세로 고침을 이걸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호재와 악재, 바로 이면성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앞에 이제 악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악재가 많고 호재는 사실은 많이 뭐랄까요? 눈에 보이질 않는 게 호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갈게요. 마크롱하고 푸틴 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3자 대화 합의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거의 2% 가까이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그쵸. 지금 그렇죠. 약간 좀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조금은 좀 하락으로 좀 견인하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 반향이 네. 어떻게 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인지 지금 한번 이제 네.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위치랑 저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하고 뭐 러시아 루블화 환율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주식하다 보면 공부해야 되는 게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일단 러시아입니다. 여기 러시아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벨라루스예요. 여기가 벨라루스고 벨라루스는 아시다시피 친러 정권이 이제 들어와 있어 사실상 그 러시아랑 그냥 이꼬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 최근에 얘기가 막 가장 많이 나온 거 여기 돈바스 지역이잖아요. 돈바스에 여기 루간스크랑 도네스크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쪼갰을 때 동우크라이나가 있을 거고 서쪽 우크라이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쪽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이 좀 강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이쪽은 이제 서유럽이랑 좀 이제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쪽은 좀 친서방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돈바스라고 한 지역이 루간스크랑 도네츠크가 써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밑에가 크림반도거든요. 여기가 크림반도인데 이거 2014년에 이제 합병이 됐죠. 병합이 된 이후에 여기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뭐 반군들이 러시아한테 지원받은 무기를 통해 가지고 원래 친러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이제 자치국을 그냥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쉽게 말하면 뭐 개기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되게 이게 좀 슬픈 상황인 게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는 지배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땅인데 힘이 없어요. 여기 반군들이 너무 세가지고 러시아에서 군사 지원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벨라루스 얘기했잖아요. 지금 군대가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면 돈바스 여기랑 벨라루스 여기에도 지금 러시아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벨라루스 여기 러시아군 많이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합훈련하고 있거든요. 벨라루스랑 러시아랑. 여기서 키예프까지 직선거리가 서울에서 천안보다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키예프를 들어가려면 수도를 침략하려면 여기 접경지대에 들어가 있는 여기 군대가 들어갈 거다. 직선거리로 90km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 천안이 100km입니다. 그러니까 키예프에 있는 수도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면 뭐 한두 시간 안에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니까 이거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을 때랑은 좀 다르게 우크라이나 먹다가 이거 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체하면 토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는 게 우크라이나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크림반도 먹을 때는 미국이 사실상 방관했고 유럽에서도 제재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제재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잘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에서 전쟁이 안 나더라도 지금처럼 위기만 이어지면 서로한테 득이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동안 러시아 지금 전체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러시아가 그 인구는 우리나라 2배, 3배인데 전체 GDP, 국가가 생산하는 전체 총 생산을 보면 대한민국 밑이에요.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물론 군사력은 좀 있지만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푸틴 대통령 사실상 많이 묻혔잖아요. 한 번 이제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되는데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취임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지금 취임한 직후에 1년 동안 지지율이 거의 미국 꼴찌에서 2번째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이. 근데 되게 다행인 거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원래 그 상원의원 하던 시절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었습니다. 2번이나 지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 그나마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게 외교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 푸틴 스트롱맨인데 나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고 민주주의 수호자인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 경찰국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이거 전쟁 날 것 같다고 자꾸 미국에서 얘기하고 나면 미군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엔 좀 올라오지 않을까. 2년 됐는데 레임덕 나오거든요. 지금 벌써 얘기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바이든 대통령 까는 걸 보면은 워딩이 심각합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 뭐 치매 걸린 노인, 실제로 워딩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 네. 치매 걸린 노인이 정치를 한다부터 해가지고 저 사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뭐 국제 행사 같은 데 가서 막 졸다가 사진 찍히고 많이 그랬잖아요. 또 자는 거 아니냐, 쟤. 쟤 뭐 하냐 도대체. 백악관에서 잠만 잔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도 많이 낮다 보니까 이번에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드는 것 같고 이번에 마크롱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승부수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독일 슈츠 총리도 러시아 푸틴이랑 같이 정상회담 하고 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장 적극적이에요 지금. 통화도 한 번 하면 무슨 여자친구도 아니고 1시간 반씩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통화한 거. 마카롱처럼 그렇죠. 쓰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크롱도 이번에 그 세 명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푸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같은 그 세 명 이번에 그 세 명 모두가 이 문제로 뭔가 그 전환점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긴장 자체가 세 명한테 도움이 돼요 지금. 셋 다 결속력을 높이면서 지지율 반전의 기회를 이걸로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좀 위기 형태로 끌고 가다가 지지를 끌고 전쟁 안 난다. 아. 그리고 세 명이 얻을 거 다 얻으면 뒤에서 악수하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자 하면서 빠이빠이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얻을 게 네. 있을 때까지 오늘 같이 좀 이렇게 외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뭐 러시아가 완전 철수하는 그때까지 오늘처럼 그리고 저번 거래일 때도 네. 개파락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심화선 매니저는 이런 장세 언제까지 갈 거라 보세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 사태가 이게 네. 결국 조기 종료될 거냐 이게 맞아요. 문제인데 전반적인 뭐 국방 관련된 뭐 연구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로는 이 문제가 10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까 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군대 조직을 이끌고 있냐면 통상 사단하고 군단, 뭐 여단급으로 이제 운용을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전술 운용인데 이거를 조금 더 하향 조정해가지고 대대 전수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 전수단이 뭐냐면 그 안에다가 뭐 기갑부대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뭐 보병에다가 뭐 공수부대까지 투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정예 사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제 슬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운용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까 직선거리가 90k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기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 전술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러시아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전 세계 군대에서.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러시아가 뭐 전면전보다는 그래도 국지적인 뭐 침공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푸틴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은 이왕 이를 벌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뒤로 빼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푸틴 스타일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도네츠크 공화국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러시아 하원에서 지금 공식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지금 반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국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된다. 네.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계속해서 뭔가 개파락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갭상승 나왔다가 툭 빠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장세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소 상반기 그렇죠. 길게 10년. 길게는 이제 제 생각은 아니고 10년 10년이라고 하면은 그 박스피가 10년 동안 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욕을 먹고요. 네. 그럼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10년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해요. 그리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게 일리가 또 있는 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 명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쟁 진짜 나버리면 세 명의 이해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렇죠. 셋 다 지금 이득 보고 있는데 전쟁이 진짜 나버리면 미국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8월에 아프간 철군하면서 아프간 난리 났잖아요. 그거를 모든 언론에서 다 때리니까 바이든 뭐 자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까였다면 실제로 그렇죠. 지지율도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근데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바이든 대통령 뭐 손 놓고 있다. 그럼 이번에 또 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이제 떨어질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에 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야 들어가지 마라 절대 이렇게 실제로도 얘기를 할 것 같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괜히 들어갔다 이제 막 유럽에서 뭐 가스관 잠그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유럽이랑 이제 사이 안 좋아지면 또 러시아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마크롱 같은 경우에 또 중재에 실패한 게 되고 그래서 뭐 안 들어갈 가능성은 뭐 당연히 가장 높고 중요한 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저 10년 얘기는 좀 너무 멀리 간 걸 수 있겠지만
이게 위기를 오래 끌고 갈수록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올해 연말에 중간 선거인데 지금 이제 2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뭐 잘 해결해가지고 지지율 어떻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걸 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냐. 11월까지 그거를 이번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이번에 너무 많은 거의 15만 명 이상 옮겼잖아요. 큰 군대가 이동하면 또 방산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큰 군대가 이동하면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물자도 가고 무기도 가고 또 해야 보급이 되는데 중요하죠, 보급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15만 명 군대 옮기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간 투하 비용, 매몰 비용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건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잘 건지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서 야, 나 진짜 한다면 하는 놈이다. 라는 걸 이제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봐도 단기간에 막 끝나고 그러진 않아요. 철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일부 병력을 철수하고 국경지대에 내비두면서 계속 협상의 이제 지렛대로 끌고 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증시에는 불확실성을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증시라는 거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면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얘기 나오면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도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이거 질질 끌고 가고 전쟁은 안 하면서 끌고 가기만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거를 반영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러시아 지금 전쟁 나게 생겼고 북한에서 우리는 맨날 묻혔지만 미사일 맨날 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방산 테마주가 안 올라요 지금. 그게 되게 저는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위기면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날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약하다는 것 자체가 전쟁 위험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 안 나고 지지를 끌다가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기는 안고 가는데 주가는 반등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결국 나머지 네. 질문이 두 개예요. 이걸 그냥 합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악재와 호재라고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앞으로 주시해야 될 악재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뒷질문은 또 호재. 이거를 통합으로 한번 그냥 깔끔하게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사실 그러면 호재와 악재인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들이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실제로 지금 JP모건에서는 뭐라고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JP모건 체이스에서 설문조사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뭔가 미국장이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월가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1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페드에서의 그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QT 우려감들이 56%였고 그 2위 다음에 이 순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게 36%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페드의 불확실한 이런 정책 반향들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이슈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에 대한 모멘텀들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약해지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네. 호재와 악재. 이거 동시에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장이 반영을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진짜 뚫고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그냥 그쵸, 그쵸. 키예프 정령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위기에 이 정도 지수의 반응이면 우크라이나 문제로는 진짜 키예프 점령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안 내려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이다는 거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장사들이 사실 실적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서 미증시 이번에 조정이 나온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표를 또 하나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직전 고점 대비하고 빠진 폭이 한 10% 후반 정도 돼요. 제가 지금 구간을 딱 5개를 동그라미를 표시해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10% 후반대 이상으로 빠진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딱 5번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번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를 보면 2011년 이 자리가 언제인지 또 기억하시고 이때 코스피도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저 때가 유럽발 재정위기 때 유럽에서 뭐 도미노 파산해가지고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뭐 다 부도난다고 할 때 그때였고요. 2015년 8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슈만 말씀을 드리면 전 미국 증시긴 하지만 우리나라 목함지뢰 사건이 저때 있었습니다. 전쟁 날 뻔할 때. 그리고 미국은 2015년 8월에 왜 빠졌냐. 저 때가 중국장이 박살날 때였어요. 중국 증시가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너무 세게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 증시 빠진 폭을 보면 우리나라 미국은 정말 선방했다고 볼 정도로 중국 뒤집어질 때였고요. 그때 미국이 안고 있던 악재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직전이었어요. 저 때 2015년 12월부터 올렸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 직전이니까. 이때 한번 빠졌었고 그리고 2018년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 2020년 3월이고 여기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20%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깨졌던 거는 한 번 정도예요. 2020년 3월. 나머지는 마이너스 18, 19%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20% 안팎 정도 빠졌고 그 안팎 정도 빠진 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알 정도의 악재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럽발제정이 주식 안 하시는 분도 기억해요. 그때 한번 뉴스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2015년 8월에 주식 안 하셨던 분도 그때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대북 확성시키고 북한에서 국지 도발해가지고 강원도 어디에 포 떨어지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알 정도의 악재가 있으면 2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침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간신문 일면에 도배가 되는 문제면 이거 진짜 30% 깨지는 거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발 문제가 주식 안 하시는 분도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20% 지금 맞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깨지려면 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 지난 10년 동안 20% 이상 깨진 게 2020년 코로나 한 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깨지려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또 악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 문제로는 이제 더 내려가기 어렵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키예프 점령하지 않는 이상 더 내려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호재다. 왜냐하면 이때 차트도 보시면 다시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발 재정위기 있었죠?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이때 안 됐는데 그냥 올라간 겁니다. 몇 년 걸렸는데 2015년 8월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빠진 건데 기준금리 실제로 올렸죠? 근데 올라갔습니다. 2018년 여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 잘 생각해 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서로 양방으로 상호 간의 관세 부과를 맥스로 끝까지 다 때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 미국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때 당시 2018년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 지금 없앴나요? 그대로 부과 중입니다, 지금도. 연장됐죠. 네, 그대로 부과 중이에요. 저때 당시 했던 거 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호재인 거지 호재를 기다려가지고 아 이거 올라갈 만한 거 뭐 없나 그냥 악재 없어지는 것 자체가 올라간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호재가 필요 없다. 악재가 없어지는 게 호재다. 전에도 그랬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우리 한민 네. 기자님이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그게 오히려 다 아는 증시에는 얘기니까. 무뎌진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마이웨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네. 가장 강한 섹터가 네. 역시나 리오프닝입니다. 좀비입니다, 좀비. 예, 뭐 계속 뭐 쓰러지지 않고 있어요. 막합니다. 예, 워낙 증시에서도 하락장 나올 때 리오프닝이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또 증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갭 하락 이후에 좀 빠르게 회복하는 섹터가 리오프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 텐데 워낙 또 우리 별명이 롯데관광개발을 워낙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직도 얘기해요? 예. 제가 여름엔부터 강조하는 걸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주가 흐름 있습니다. 좋은데 관련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시가 굉장히 지금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익 조정치가 기대될 수 있는 게 리오프닝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하우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주도주로 계속 이게 등극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리오프닝주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또 차트를 다 켜놨는데 네. 리오프닝주의 기준은 작년 6월과 10월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작년 6월과 10월. 작년 6월과 10월이 무조건 다 쌍봉이거든요. 신고가, 쌍봉. 이게 리오프닝주 다 이래요, 다. 그럼 작년 6월과 10월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을까?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때 그랬습니다. 왜냐면 작년 봄쯤에 그때 유럽에서 일부 국가가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작년에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마스크 뭐 번내 만에 해가지고 막 노마스크 맞아요. 한다고 유로할 막 때였죠. 그럴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그럼 우리나라도 마스크 벗자 이제. 저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통제가 제법 잘 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야, 이거 코로나 이제 어차피 이거 아예 종식이 안 되는데 그냥 안고 가면서 마스크 언제까지 쓰고 다니냐.
벗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노 마스크 얘기가 작년 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야 마스크 벗으면 이제 여행도 가는 건가 하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마스크 벗기로 했던 국가에 다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네. 델타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직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얘네 왜 올라왔을까요? 작년 10월에 지금 생각하면 아 이거 너무 설레발친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 대응 초안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위드 코로나 하려고 했었어요, 저 때. 맞아요. 그래서 11월 네. 1일 날부터 이제 출범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25일인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발표하자마자 뭐 나왔어요? 오미크론 나오더니 또 이제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 보여드린 대로 작년 6월에 뒤통수 맞았고 작년 10월에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해놓고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지금 오미크론 지난 1월에 전 세계에서 확진된 모든 코로나 환자의 91%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는 끝났어요. 그냥 무조건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 치명률 통계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속보를 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보셨죠? 접종 완료자들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독감보다 낮다. 맞아요. 아까 오전에 독감만도 나왔었어요. 못하다고 오늘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 앞에 뒤통수 2번 맞은 거는 뭐 얼얼하긴 한데 이번 거는 뒤통수가 진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뒤통수가 아니라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그게 되는데 중요한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해하시기 쉽게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네. 설레발 칠 때 올라갔던 가격은 넘어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진짜 하는데 이번에? 작년 하계 진짜 정도의 나는 그렇죠. 작년 6월, 10월 고점 만들었던 이 가격 넘어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작년에 설레발 칠 때로 저기까지 갔는데 이번에 설레발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주든 여행이든 항공주든 카지노든 뭐든 해가지고 네. 최근에는 화장품이 일단 제일 빠른 속도로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화장품 올라갈 때 다른 종목이 또 안 움직였단 말이죠. 좀 억울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딱 드리면 딱 네. 끝날 것 같아요. 모든 리오프닝은 제가 또 차트를 하나 더 띄워놨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화장품주 지난주에 내내 좋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다른 리오프닝 들고 있는 분들은 좀 억울했죠. 아니 화장품 저거 노마스크 한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로 올라갔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나. 지난주에 면세점, 카지노, 여행, 항공 다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화장품이시니까 YG 엔터. 오늘 엔터주가 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향중에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아직도 안 움직인 게 여행이랑 항공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이 스타트를 끊었고 화장품이 쉬니까 카지노랑 엔터가 움직이네. 카지노, 엔터가 스타트를 했는데 여행, 항공이 안 움직이네. 그럼 여행, 항공이랑 카지노, 엔터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저 순서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런 흐름 아까 이제 차트 보여주셨는데 저도 리오프닝 주 올라갈 때마다 드는 네. 생각이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하는 말. 야, 또 속냐 성우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또 속을까 봐 매번 이번에는. 그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번엔 진짜 한균수 매니저 말대로 진짜인가 한 번 더 속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럴 때 우리 전략은 뭐 차트 따라서 정말 이제 저점인 것 같으면 그때 사고 뭐 이제 배트를 좀 짧게 잡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오를 거니까 속을 거니까 생각에 우리가 길게 보는 게 좋을지 뭐가 좋을까요, 한규수 매니저님? 요새 좀 길게 보자고 하기가 좀 그런 게 네. 길게 본 종목들이 다 깨졌습니다. 아. 종합지수가 몇 달 내내 깨지니까 길게 보신 분일수록 손해를 더 많이 그럴 것 봤어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길게 보자고 하면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은 제가 앞에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거 진짜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짜 끝나고 우리가 뭐 보복 소비고 뭐고 중간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가줘야 이제 정상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설레발로 기대감만으로 갔던 가격보다 지금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넘어가는 걸 보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 그래도 나 이거 최근에 시장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한데요. 그러면 전고점 넘어가기 전에 일부를 던지고 가는 겁니다. 확정 수익을 좀 챙기고. 그래도 던지는 가격은 직전 고점인 작년 6월 또는 10월 고점을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는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동의를 해요. 뭐 이거를 이제 단기, 중장기로 나누는 것보다는 네. 그 기업에 대한 그 이익 기대치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 지금 하우스에서도 호텔 레저 쪽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기대치를 굉장히 좀 상향 조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쪽이 좀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클리오도 얘기했지만 클리오가 색조 화장품 전문 쪽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그쪽이다 보니까 네. 여성분들이 많이 즐겨 쓰시는 브랜드다 보니까 화장품을 사실은 우리가 지갑 쉽게 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해외여행으로 나가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체가 불황은 불황인 거라는 거죠. 네. 결국은. 왜냐면 2년 동안 코로나가 너무나 억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사례를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만 명 넘어가서 평균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뭐 국가수립과학연구소에서는 20만 명 넘어갈 거다 이번 주 안에 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매니저님. 에어비앤비 실적 나온 거 보셨죠? 잘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대비해서 25%가 그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잘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악을 지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미 끝나서 그쪽이 좀 많이 치고 갔어요 거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이쪽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한 매니저님이 항상 저랑 같이 하실 때 스치면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에서 균수 관광개발, 롯데. 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레저 호텔 쪽이 최근에 그래도 특히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최근에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점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배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오늘 뭐 파라다이스 지케도 좋은 모습 보이는데 네. 호텔 레저 쪽 오늘 제일 강한 섹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호텔은 일단 돈이 안 돼요. 그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라 호텔도 호텔로 돈 못 벌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갖고 있는 회사는 갖다 붙여요. 뭐 면세점을 갖다 붙여서 면세점으로 판다. 호텔 신라 매출 90%가 면세점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객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은 건물에 카지노 있으니까 가서 카지노 카드 게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카지노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숙박 그 자체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객실을 많이 갖고 있냐, 그 많은 객실을 이제 오는 손님들을 바탕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면세점에서 물건을 팔거나 카지노에 입장을 시킬 수 있냐 이걸 보거든요. 호텔 신라 같은 회사는 당연히 메인이 면세점으로 가 있는 거고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은 당연히 그게 카지노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카지노는 아시겠지만 그 두 회사가 운영하는 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못 가요. 그럼 외국인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부터 들어와 있던 그런 사람들만 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카지노 실적은 어차피 중국인들이 매출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원래. 그럼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오면 보통 어디를 가냐? 시내에 있는 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많이 가는데 GKL이 그쪽이 좀 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천공항 영종도 바로 앞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가 있고 제주도에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거 갖고 있는 게 제주 드림타워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두 개 정도가 가장 이제 올라갈 때 레버리지가 크게 걸리겠죠. 그래서 호텔 쪽은 돈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호텔이 메인이 아니다. 호텔 신라도 이름은 호텔이지만 그냥 신라 면세점이라고 사명을 변경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두 번째로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저도 옆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한 교수님이. 오랜만에 방송 좀 편하게 네, 한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듣느라고. 네. 그러면 오늘 좀 대놓고 좀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리오프닝 쪽에서 호텔 레저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나 이쪽이라든 롯데관광에 대해서 이제 뭐 객실수라든 이런 걸 비교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리오프닝 호텔 레저 말고 우리 한균술 매니저님이 유망하게 보는 종목 네. 하나만 좀 풀고 가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요? 네. 어차피 카지노 선택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종도 갈 거냐, 제주도 갈 거냐. 아니면 거기다가 알파로 가면 시내에 있는 서울시 내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몇 개 있거든요. 그쪽으로 갈 거냐인데 애초에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 지은 이유가
공항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본 겁니다. 맞아요. 영종도 공항 내리자마자 서울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맞아요. 영종도에서 여행 끝내시고 귀국하세요. 이게 원래 기본 타겟팅이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시티가 또 이제 인프라도 잘 됐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 드림타워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그 노형 오거리라는 데 있거든요. 제주공항에서 차 타고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객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호텔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카지노를 갖고 있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투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다이스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규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 여러분들 두 종목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추가적인 뭐 질문 있으면 지금 뭐 이제 댓글에 하나 올라왔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올라온 김에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반도체 네. 반도체 지금 매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늘 반도체가 주제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리오프닝이니까 리오프닝 얘기만 한 거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는 반도체가 깔려 있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리오프닝을. 그러면 이렇게 이거 말씀드리면 말고 딱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무료 네. 방송에서 포트폴리오 정리나 이런 것도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무료 방송 오늘 어떻게 돼 있죠? 3시 40분에 장 끝나자마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보는 시황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시 40분입니다. 네, 3시 40분에 여러분 너튜브에다 한균수라고 검색하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오늘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